1987년 일본 도시바의 한 연구원이 세계 최초로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발명합니다. 당시 일본 열도는 열광했습니다. 제2의 산업혁명이라고요. 도시바는 반도체 시장의 황제였고 한국 기업들은 기술을 배워가는 추격자에 불과했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기술을 발명한 원조가 지금쯤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예요. 그로부터 40년 가까이 지난 2026년 지금 도시바의 반도체 사업을 물려받은 키옥시아는 한국 SK하이닉스의 자본 없이는 생존조차 논할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기술을 가르쳐줬던 스승이 제자의 돈으로 연명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요, 이 회사가 다른 기업과 합병하려고 해도 한국 기업이 도장을 안 찍어주면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생사 여탈권을 한국이 쥐고 있는 거죠. 콧대 높던 반도체 원조 도시바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바가 어떻게 반도체 왕좌에서 밀려났는지. 두 번째, 7조 원짜리 도박이 어떻게 회사를 파산 직전까지 몰았는지. 세 번째, SK하이닉스는 어떻게 4조 원을 투자해서 12조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며 원조의 생사 여탈권까지 쥐게 됐는지.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여러분은 왜 기술력만으로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지, 그리고 전략적 투자가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 확실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쉽게 이해하려면 하나의 비유를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동네에 40년 전통의 원조 냉면집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집 할아버지가 냉면 레시피를 처음 개발한 분입니다. 전국에서 이 맛을 배우려고 사람들이 찾아왔죠. 그 중에는 젊은 청년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배워서 나중에 자기 가게를 차린 청년이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원조 냉면집 할아버지는 그 청년에게 돈을 빌려 가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해도 그 청년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됐어요. 도대체 원조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도시바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였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1987년 도시바의 마수오카 후지오 박사가 세계 최초로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발명합니다. 낸드 플래시가 뭐냐고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사진 저장하시죠? 그 사진들이 저장되는 공간이 바로 낸드 플래시입니다. USB 메모리, 노트북 SSD, 데이터 센터 서버, 이 모든 곳에 낸드 플래시가 들어갑니다. 전원을 꺼도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는 마법 같은 기술이죠. 쉽게 말해서 도시바는 디지털 시대의 기억 창고를 발명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전자기기의 핵심 부품을 만든 원조라는 뜻이에요. 당시 도시바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정상이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때는 기술을 배워가는 후발주자에 불과했죠. 도시바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귀여운 아기새처럼 보였을 겁니다. 기술 추격자 정도로 생각했지 경쟁자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숫자로 보면 더 확실합니다. 1999년까지만 해도 도시바는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기술 표준을 주도하고 점유율도 선두였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도시바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왕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균열이 시작됩니다. 반도체 산업에는 치킨 게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반도체는 수요를 예측해서 미리 조 단위의 돈을 투자해야 합니다. 공장 하나 짓는데 수조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투자했는데 수요가 없으면 회사가 망합니다. 투자 안 했는데 수요가 폭발하면 경쟁사에 밀려서 역시 망하죠. 누가 먼저 포기하느냐를 겨루는 싸움. 그래서 치킨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도시바는 이 게임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원천 기술을 가졌다는 자만심에 빠져서 투자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다시 원조 냉면집 비유로 돌아가 볼까요? 원조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레시피를 만들었는데 누가 나를 이기겠어? 그래서 가게 확장도 안 하고 새로운 메뉴 개발도 게을리했어요. 그 사이 레시피를 배워간 청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청년은 달랐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가게를 늘렸고
새로운 맛을 연구했습니다. 손해를 보면서도 가격을 낮춰 손님을 끌어모았죠. 몇 년 후, 동네 사람들은 원조 할아버지 가게가 아니라 청년의 가게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2000년대 초반 반도체 시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삼성전자는 이건희 회장의 지휘 아래 낸드 플래시에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수조 원을 쏟아부으며 생산 능력을 늘렸죠. 그 결과 2001년 마침내 삼성전자가 도시바를 제치고 세계 낸드 플래시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라섭니다. 기술을 발명한 원조가 기술을 배워간 후발주자에게 왕좌를 내준 겁니다. 불과 14년 만에요. 숫자를 보면 격차가 얼마나 빠르게 벌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08년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낸드 플래시 시장 점유율은 38.5%, 도시바는 28.9%였습니다. 거의 10%포인트 차이가 났죠. 당시 하이닉스, 지금의 SK 하이닉스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시바가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 것이다. 기술을 배워갔던 쪽에서 원조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20년도 안 돼요. 갑과 을의 위치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도시바를 진짜 나락으로 떨어뜨린 건 따로 있었거든요. 2006년 도시바는 운명을 바꿀 결정을 내립니다. 미국의 원자력 발전 회사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기로 한 겁니다. 여기서 잠깐, 반도체 회사가 왜 갑자기 원자력 회사를 샀을까요? 당시 도시바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됩니다. 반도체에서 한국 기업들에 밀리기 시작하니까 새로운 먹거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마침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르네상스가 올 거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었죠. 중국, 인도, 베트남 같은 나라들에서 원전 수요가 폭발할 거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도시바 경영진은 여기에 올인하기로 합니다. 문제는 가격이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의 예상 매각가는 17억 달러에서 25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도시바가 써낸 금액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54억 달러. 하나로 약 7조 원입니다. 예상가의 3배가 넘는 돈을 써낸 거예요. 이 가격이 얼마나 무모한 금액이었는지 감이 안 오시죠? 당시 웨스팅하우스의 연간 영업이익이 약 1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도시바가 지불한 금액은 웨스팅하우스 영업이익의 무려 37배에 달했어요.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연봉 5천만 원 버는 회사를 인수하는데 18억 5천만 원을 주고 산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가격이죠. 업계에서는 도시바가 미쳤다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도시바 경영진은 자신만만했어요. 원자력 시장이 폭발할 테니 금방 본전을 뽑을 수 있다고 믿었죠. 다시 원조 냉면집 비유로 돌아가 볼게요. 냉면 장사가 예전 같지 않자 원조 할아버지는 새로운 사업에 눈을 돌립니다. 옆 동네에 카지노가 생긴다는 소문을 듣고 그 카지노 지분을 사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적정 가격에 3배를 주고 샀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말렸지만 할아버지는 확신에 차 있었죠. 곧 대박 날 거라고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진 거예요. 이 사고로 전 세계 원전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각국이 원전 계획을 취소하거나 축소했죠. 도시바가 그토록 기대했던 원자력 르네상스는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미국에서 진행하던 원전 프로젝트에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합니다. 공사 기간이 늘어지고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얼마나 손실이 컸을까요? 도시바가 웨스팅하우스 때문에 입은 누적 손실은 약 7조 원에 달합니다. 54억 달러 주고 산 회사가 7조 원의 구멍을 낸 거예요. 인수금액 회수는커녕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겁니다. 결국 2017년 3월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연방파산법 11조에 따라 파산 보호를 신청합니다. 한국으로 치면 법정 관리에 들어간 거죠. 이때 도시바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아세요? 웨스팅하우스의 손실이 도시바 본체로 전가되면서 도시바는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집니다. 회사의 자본금보다 빚이 더 많아진 거예요. 도쿄 증권거래소 일부에서 자동 탈락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140년 역사를 자랑하던 일본의 간판 기업이 파산 직전까지 몰린 겁니다. 그런데 도시바의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 사태가 터지기 2년 전인 2015년 도시바에 또 다른 폭탄이 터집니다. 바로 분식회계 스캔들이에요. 분식회계가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장부 조작입니다. 실제로는 돈을 못 벌었는데 벌었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회사 성적표를 조작한 거죠. 2015년 2월,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가 도시바 내부 고발자의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합니다. 처음에 도시바는 대수롭지 않게 대응했어요. 자체 조사팀을 꾸려서 회계 처리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얼버무리려 했죠. 하지만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3자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파고들자 어마어마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도시바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7년 동안 1,562억엔의 이익을 부풀렸습니다. 하나로 약 1조 5천억 원이에요. 그것도 일부 부서가 아니라 인프라, 텔레비전, 반도체 등 거의 모든 사업 부문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거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도시바에는 챌린지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자명진이 부하 직원들에게 도전하라 라는 이름으로 도저히 달성 불가능한 이익 목표를 내렸던 거예요. 위에서 불가능한 목표를 내리면 아래에서는 어떻게든 달성한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상명하복의 일본식 기업 문화에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죠. 결국 직원들은 이익을 부풀리고 비용을 숨기는 조작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2015년 7월, 다나카 히사오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시바 140년 역사에서 우리 브랜드에 가장 큰 손상을 입힌 사건입니다. 그리고 역대 사장 3명을 포함한 경영진 8명이 줄줄이 사임했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던 기업이 하루아침에 부패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힌 거예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도시바는 반도체에서 한국에 밀리고 원전 사업에서 7조 원 손실을 보고 그걸 숨기려고 7년간 1조 5천억 원을 분식회계했습니다. 삼중 위기가 한꺼번에 터진 거죠. 회사를 살리려면 뭔가를 팔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팔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의료 사업? 2016년에 캐논에 7천억엔에 팔았습니다. 백색가전 사업? 2016년에 중국 메이더 그룹에 넘겼습니다.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도시바는 가장 아끼던 것, 가장 돈을 잘 벌던 것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바로 반도체 메모리 사업부였습니다. 낸드 플래시를 세계 최초로 발명한 그 사업부요. 다시 원조 냉면집 비유로 돌아가면요. 카지노에 투자했다가 돈을 다 날린 원조 할아버지가 결국 40년간 지켜온 냉면 레시피와 가게까지 팔아야 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2017년 9월, 도시바 메모리 매각이 결정됩니다. 인수자는 미국 사모펀드 베인캐피털이 주도하는 한미일 연합 컨소시엄이었습니다. 여기서 SK 하이닉스가 등장합니다. SK 하이닉스는 이 컨소시엄에 총 3,950억엔을 투자합니다. 하나로 약 4조 원이에요. 베인캐피털 펀드에 2,660억엔을 넣고 전환사채 형태로 1,290억엔을 추가 투자했습니다. 전환사채가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이 전환사채를 통해 향후 키옥시아 지분 약 14.4%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기업이 자국 반도체 기술을 가져가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에 방화벽 조항을 걸었습니다. 10년간 키옥시아의 핵심 기술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 의결권 지분을 15% 이상 가질 수 없다. 일본 입장에서는 돈은 받되 기술은 지키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조항이 오히려 SK 하이닉스에게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어떻게요? 키옥시아의 중대한 의사결정에 SK 하이닉스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일본이 스스로 만든 규칙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세계 반도체 시장의 최대 화두 중 하나가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키옥시아와 미국 웨스턴 디지털의 합병 시도였습니다. 키옥시아는 세계 낸드 플래시 시장 3위, 웨스턴 디지털은 4위입니다. 이 둘이 합치면 시장 점유율 약 33%의 거대 기업이 탄생해요. 삼성전자를 위협할 수 있는 규모죠. 일본 정부와 키옥시아 경영진은 이 합병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야 삼성, SK 하이닉스와 경쟁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메가딜은 무산됐습니다. 왜요? SK 하이닉스가 반대했거든요. SK 하이닉스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첫째, 합병 법인이 웨스턴 디지털 중심으로 재편되면 우리 목소리가 작아진다. 둘째,
낸드 시장에 강력한 경쟁자가 생기는 건 우리한테 불리하다. 셋째, 차라리 키옥시아와 우리가 직접 협력하는 게 낫다. 일본 정부와 베인캐피털, 키옥시아 경영진은 SK 하이닉스를 설득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압박도 가했죠. 하지만 SK 하이닉스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우리의 동의 없이는 도장 한 번 찍을 수 없다. 기술의 원조가 기술을 배워간 후발주자에게 허락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원조 냉면집 비유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카지노에서 돈을 다 날린 원조 할아버지는 결국 가게를 청년에게 일부 넘겼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할아버지가 다른 사람과 동업하려고 하니까 청년이 말합니다. 할아버지, 저한테 먼저 허락받으셔야죠.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한 번 더 반전됩니다. 2024년 12월 키옥시아가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합니다. 공모가는 1,455엔이었어요. 그리고 2026년 1월 현재 키옥시아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약 2만 엔을 돌파했습니다. 상장한 지 1년여 만에 주가가 11배 이상 폭등한 거예요. 시가총액은 10조 엔을 넘어섰습니다.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AI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서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데이터 저장 장치인 낸드 플래시 수요가 급증한 거예요. 챗 GPT, 클로드 같은 AI 서비스를 돌리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해야 하거든요. 그 중심에 낸드 플래시가 있습니다. 키옥시아 주가 폭등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본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가 투자한 4조 원의 가치가 얼마나 불어났는지 계산해 보면요. 현재 평가액이 12조 원을 훌쩍 넘습니다. 투자 원금의 3배가 넘는 수익을 올린 거예요. 여기서 잠깐 정리해 볼게요. 도시바는 낸드 플래시를 발명한 원조였습니다. 그런데 투자 타이밍을 놓치고 한국에 이리자리를 내줬어요. 새로운 사업을 찾아 원전에 뛰어들었다가 7조 원을 날렸습니다. 그 손실을 숨기려고 7년간 1조 5천억 원을 분식회계했고요. 결국 가장 아끼던 반도체 사업부를 팔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부에 투자한 SK 하이닉스는 4조 원으로 12조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며 키옥시아의 생사 여탈권까지 쥐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첫 번째, 원조라는 자만심은 독이 됩니다. 도시바는 내가 발명했으니 내가 최고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시장은 누가 먼저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잘 만드느냐로 승부가 갈립니다. 기술의 원조가 시장의 승자를 보장하지 않아요. 두 번째, 본업과 동떨어진 무리한 확장은 위험합니다. 도시바는 반도체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원자력이라는 전혀 다른 분야에 회사의 운명을 걸었죠. 게다가 적정 가격에 3배를 주고 인수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뛰어드는 건 좋지만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면 위험합니다. 세 번째, 위기를 숨기면 더 큰 위기가 옵니다. 도시바는 실적이 나빠지자 분식회계로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결국 들통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들통났을 때의 충격은 처음 솔직하게 말했을 때보다 훨씬 큽니다. 140년 역사의 기업이 부패 기업으로 낙인 찍힌 게 그 증거죠. 네 번째, 전략적 투자는 기술보다 무서운 무기입니다. SK 하이닉스는 키옥시아의 핵심 기술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강화벽 조항 때문에요. 하지만 4조 원의 전략적 투자로 12조 원의 수익을 올리고 키옥시아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섰습니다. 돈의 힘이 기술의 힘을 압도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도시바의 몰락을 한국의 일방적인 승리로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도 교훈을 얻어야 해요.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시장의 정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바도 한때는 정상이었습니다. 1위라는 자만심에 빠지는 순간 우리도 제2의 도시바가 될 수 있어요. 일본의 라피더스가 2나노 반도체를 향해 뛰고 있고 중국의 YMTC가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치킨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요. 도시바의 몰락은 우리에게 가장 아픈 예방주사가 되어야 합니다. 기술을 발명하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고 1위가 되는 것보다 1위를 유지하는 게 더 어렵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도시바의 몰락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1987년 일본 도시바의 한 연구원이 세계 최초로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발명합니다. 당시 일본 열도는 열광했습니다. 제2의 산업혁명이라고요. 도시바는 반도체 시장의 황제였고 한국 기업들은 기술을 배워가는 추격자에 불과했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기술을 발명한 원조가 지금쯤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예요. 그로부터 40년 가까이 지난 2026년 지금 도시바의 반도체 사업을 물려받은 키옥시아는 한국 SK하이닉스의 자본 없이는 생존조차 논할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기술을 가르쳐줬던 스승이 제자의 돈으로 연명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요, 이 회사가 다른 기업과 합병하려고 해도 한국 기업이 도장을 안 찍어주면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생사 여탈권을 한국이 쥐고 있는 거죠. 콧대 높던 반도체 원조 도시바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바가 어떻게 반도체 왕좌에서 밀려났는지. 두 번째, 7조 원짜리 도박이 어떻게 회사를 파산 직전까지 몰았는지. 세 번째, SK하이닉스는 어떻게 4조 원을 투자해서 12조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며 원조의 생사 여탈권까지 쥐게 됐는지.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여러분은 왜 기술력만으로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지, 그리고 전략적 투자가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 확실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쉽게 이해하려면 하나의 비유를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동네에 40년 전통의 원조 냉면집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집 할아버지가 냉면 레시피를 처음 개발한 분입니다. 전국에서 이 맛을 배우려고 사람들이 찾아왔죠. 그 중에는 젊은 청년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배워서 나중에 자기 가게를 차린 청년이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원조 냉면집 할아버지는 그 청년에게 돈을 빌려 가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해도 그 청년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됐어요. 도대체 원조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도시바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였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1987년 도시바의 마수오카 후지오 박사가 세계 최초로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발명합니다. 낸드 플래시가 뭐냐고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사진 저장하시죠? 그 사진들이 저장되는 공간이 바로 낸드 플래시입니다. USB 메모리, 노트북 SSD, 데이터 센터 서버, 이 모든 곳에 낸드 플래시가 들어갑니다. 전원을 꺼도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는 마법 같은 기술이죠. 쉽게 말해서 도시바는 디지털 시대의 기억 창고를 발명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전자기기의 핵심 부품을 만든 원조라는 뜻이에요. 당시 도시바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정상이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때는 기술을 배워가는 후발주자에 불과했죠. 도시바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귀여운 아기새처럼 보였을 겁니다. 기술 추격자 정도로 생각했지 경쟁자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숫자로 보면 더 확실합니다. 1999년까지만 해도 도시바는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기술 표준을 주도하고 점유율도 선두였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도시바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왕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균열이 시작됩니다. 반도체 산업에는 치킨 게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반도체는 수요를 예측해서 미리 조 단위의 돈을 투자해야 합니다. 공장 하나 짓는데 수조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투자했는데 수요가 없으면 회사가 망합니다. 투자 안 했는데 수요가 폭발하면 경쟁사에 밀려서 역시 망하죠. 누가 먼저 포기하느냐를 겨루는 싸움. 그래서 치킨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도시바는 이 게임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원천 기술을 가졌다는 자만심에 빠져서 투자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다시 원조 냉면집 비유로 돌아가 볼까요? 원조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레시피를 만들었는데 누가 나를 이기겠어? 그래서 가게 확장도 안 하고 새로운 메뉴 개발도 게을리했어요. 그 사이 레시피를 배워간 청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청년은 달랐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가게를 늘렸고 새로운 맛을 연구했습니다. 손해를 보면서도 가격을 낮춰 손님을 끌어모았죠. 몇 년 후, 동네 사람들은 원조 할아버지 가게가 아니라 청년의 가게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2000년대 초반 반도체 시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삼성전자는 이건희 회장의 지휘 아래 낸드 플래시에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수조 원을 쏟아부으며 생산 능력을 늘렸죠. 그 결과 2001년 마침내 삼성전자가 도시바를 제치고 세계 낸드 플래시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라섭니다. 기술을 발명한 원조가 기술을 배워간 후발주자에게 왕좌를 내준 겁니다. 불과 14년 만에요. 숫자를 보면 격차가 얼마나 빠르게 벌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08년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낸드 플래시 시장 점유율은 38.5%, 도시바는 28.9%였습니다. 거의 10%포인트 차이가 났죠. 당시 하이닉스, 지금의 SK 하이닉스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시바가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 것이다. 기술을 배워갔던 쪽에서 원조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20년도 안 돼요. 갑과 을의 위치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도시바를 진짜 나락으로 떨어뜨린 건 따로 있었거든요. 2006년 도시바는 운명을 바꿀 결정을 내립니다. 미국의 원자력 발전 회사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기로 한 겁니다. 여기서 잠깐, 반도체 회사가 왜 갑자기 원자력 회사를 샀을까요? 당시 도시바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됩니다. 반도체에서 한국 기업들에 밀리기 시작하니까 새로운 먹거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마침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르네상스가 올 거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었죠. 중국, 인도, 베트남 같은 나라들에서 원전 수요가 폭발할 거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도시바 경영진은 여기에 올인하기로 합니다. 문제는 가격이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의 예상 매각가는 17억 달러에서 25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도시바가 써낸 금액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54억 달러. 하나로 약 7조 원입니다. 예상가의 3배가 넘는 돈을 써낸 거예요. 이 가격이 얼마나 무모한 금액이었는지 감이 안 오시죠? 당시 웨스팅하우스의 연간 영업이익이 약 1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도시바가 지불한 금액은 웨스팅하우스 영업이익의 무려 37배에 달했어요.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연봉 5천만 원 버는 회사를 인수하는데 18억 5천만 원을 주고 산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가격이죠. 업계에서는 도시바가 미쳤다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도시바 경영진은 자신만만했어요. 원자력 시장이 폭발할 테니 금방 본전을 뽑을 수 있다고 믿었죠. 다시 원조 냉면집 비유로 돌아가 볼게요. 냉면 장사가 예전 같지 않자 원조 할아버지는 새로운 사업에 눈을 돌립니다. 옆 동네에 카지노가 생긴다는 소문을 듣고 그 카지노 지분을 사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적정 가격에 3배를 주고 샀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말렸지만 할아버지는 확신에 차 있었죠. 곧 대박 날 거라고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진 거예요. 이 사고로 전 세계 원전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각국이 원전 계획을 취소하거나 축소했죠. 도시바가 그토록 기대했던 원자력 르네상스는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미국에서 진행하던 원전 프로젝트에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합니다. 공사 기간이 늘어지고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얼마나 손실이 컸을까요? 도시바가 웨스팅하우스 때문에 입은 누적 손실은 약 7조 원에 달합니다. 54억 달러 주고 산 회사가 7조 원의 구멍을 낸 거예요. 인수금액 회수는커녕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겁니다. 결국 2017년 3월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연방파산법 11조에 따라 파산 보호를 신청합니다. 한국으로 치면 법정 관리에 들어간 거죠. 이때 도시바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아세요? 웨스팅하우스의 손실이 도시바 본체로 전가되면서 도시바는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집니다. 회사의 자본금보다 빚이 더 많아진 거예요. 도쿄 증권거래소 일부에서 자동 탈락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140년 역사를 자랑하던 일본의 간판 기업이 파산 직전까지 몰린 겁니다. 그런데 도시바의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 사태가 터지기 2년 전인 2015년 도시바에 또 다른 폭탄이 터집니다. 바로 분식회계 스캔들이에요. 분식회계가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장고 조작입니다. 실제로는 돈을 못 벌었는데 벌었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회사 성적표를 조작한 거죠. 2015년 2월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가 도시바 내부 고발자의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합니다. 처음에 도시바는 대수롭지 않게 대응했어요. 자체 조사팀을 꾸려서 회계 처리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얼버무리려 했죠. 하지만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3자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파고들자 어마어마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도시바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7년 동안 1,562억엔의 이익을 부풀렸습니다. 하나로 약 1조 5천억 원이에요. 그것도 일부 부서가 아니라 인프라, 텔레비전, 반도체 등 거의 모든 사업 부문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거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도시바에는 챌린지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자명진이 부하 직원들에게 도전하라 라는 이름으로 도저히 달성 불가능한 이익 목표를 내렸던 거예요. 위에서 불가능한 목표를 내리면 아래에서는 어떻게든 달성한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상명하복의 일본식 기업 문화에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죠. 결국 직원들은 이익을 부풀리고 비용을 숨기는 조작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2015년 7월 다나카 히사오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시바 140년 역사에서 우리 브랜드에 가장 큰 손상을 입힌 사건입니다. 그리고 역대 사장 3명을 포함한 경영진 8명이 줄줄이 사임했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던 기업이 하루아침에 부패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힌 거예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도시바는 반도체에서 한국에 밀리고 원전 사업에서 7조 원 손실을 보고 그걸 숨기려고 7년간 1조 5천억 원을 분식회계했습니다. 삼중 위기가 한꺼번에 터진 거죠. 회사를 살리려면 뭔가를 팔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팔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의료 사업? 2016년에 캐논에 7천억엔에 팔았습니다. 백색가전 사업? 2016년에 중국 메이더 그룹에 넘겼습니다.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도시바는 가장 아끼던 것, 가장 돈을 잘 벌던 것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바로 반도체 메모리 사업부였습니다. 낸드 플래시를 세계 최초로 발명한 그 사업부요. 다시 원조 냉면집 비유로 돌아가면요. 카지노에 투자했다가 돈을 다 날린 원조 할아버지가 결국 40년간 지켜온 냉면 레시피와 가게까지 팔아야 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2017년 9월 도시바 메모리 매각이 결정됩니다. 인수자는 미국 사모펀드 베인캐피털이 주도하는 한미일 연합 컨소시엄이었습니다. 여기서 SK 하이닉스가 등장합니다. SK 하이닉스는 이 컨소시엄에 총 3,950억엔을 투자합니다. 하나로 약 4조 원이에요. 베인캐피털 펀드에 2,660억엔을 넣고 전환사채 형태로 1,290억엔을 추가 투자했습니다. 전환사채가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이 전환사채를 통해 향후 키옥시아 지분 약 14.4%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기업이 자국 반도체 기술을 가져가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에 방화벽 조항을 걸었습니다. 10년간 키옥시아의 핵심 기술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 의결권 지분을 15% 이상 가질 수 없다. 일본 입장에서는 돈은 받되 기술은 지키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조항이 오히려 SK 하이닉스에게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어떻게요? 키옥시아의 중대한 의사결정에 SK 하이닉스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일본이 스스로 만든 규칙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세계 반도체 시장의 최대 화두 중 하나가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키옥시아와 미국 웨스턴 디지털의 합병 시도였습니다. 키옥시아는 세계 낸드 플래시 시장 3위, 웨스턴 디지털은 4위입니다. 이 둘이 합치면 시장 점유율 약 33%의 거대 기업이 탄생해요. 삼성전자를 위협할 수 있는 규모죠. 일본 정부와 키옥시아 경영진은 이 합병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야 삼성, SK 하이닉스와 경쟁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메가딜은 무산됐습니다. 왜요? SK 하이닉스가 반대했거든요. SK 하이닉스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첫째, 합병 법인이
웨스턴 디지털 중심으로 재편되면 우리 목소리가 작아진다. 둘째, 낸드 시장에 강력한 경쟁자가 생기는 건 우리한테 불리하다. 셋째, 차라리 키옥시아와 우리가 직접 협력하는 게 낫다. 일본 정부와 베인캐피털, 키옥시아 경영진은 SK 하이닉스를 설득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압박도 가했죠. 하지만 SK 하이닉스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우리의 동의 없이는 도장 한 번 찍을 수 없다. 기술의 원조가 기술을 배워간 후발주자에게 허락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원조 냉면집 비유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카지노에서 돈을 다 날린 원조 할아버지는 결국 가게를 청년에게 일부 넘겼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할아버지가 다른 사람과 동업하려고 하니까 청년이 말합니다. 할아버지, 저한테 먼저 허락받으셔야죠.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한 번 더 반전됩니다. 2024년 12월 키옥시아가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합니다. 공모가는 1,455엔이었어요. 그리고 2026년 1월 현재 키옥시아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약 2만 엔을 돌파했습니다. 상장한 지 1년여 만에 주가가 11배 이상 폭등한 거예요. 시가총액은 10조 엔을 넘어섰습니다.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AI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서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데이터 저장 장치인 낸드 플래시 수요가 급증한 거예요. 챗 GPT, 클로드 같은 AI 서비스를 돌리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해야 하거든요. 그 중심에 낸드 플래시가 있습니다. 키옥시아 주가 폭등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본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가 투자한 4조 원의 가치가 얼마나 불어났는지 계산해 보면요. 현재 평가액이 12조 원을 훌쩍 넘습니다. 투자 원금의 3배가 넘는 수익을 올린 거예요. 여기서 잠깐 정리해 볼게요. 도시바는 낸드 플래시를 발명한 원조였습니다. 그런데 투자 타이밍을 놓치고 한국에 이리자리를 내줬어요. 새로운 사업을 찾아 원전에 뛰어들었다가 7조 원을 날렸습니다. 그 손실을 숨기려고 7년간 1조 5천억 원을 분식회계했고요. 결국 가장 아끼던 반도체 사업부를 팔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부에 투자한 SK 하이닉스는 4조 원으로 12조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며 키옥시아의 생사 여탈권까지 쥐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첫 번째, 원조라는 자만심은 독이 됩니다. 도시바는 내가 발명했으니 내가 최고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시장은 누가 먼저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잘 만드느냐로 승부가 갈립니다. 기술의 원조가 시장의 승자를 보장하지 않아요. 두 번째, 본업과 동떨어진 무리한 확장은 위험합니다. 도시바는 반도체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원자력이라는 전혀 다른 분야에 회사의 운명을 걸었죠. 게다가 적정 가격에 3배를 주고 인수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뛰어드는 건 좋지만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면 위험합니다. 세 번째, 위기를 숨기면 더 큰 위기가 옵니다. 도시바는 실적이 나빠지자 분식회계로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결국 들통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들통났을 때의 충격은 처음 솔직하게 말했을 때보다 훨씬 큽니다. 140년 역사의 기업이 부패 기업으로 낙인 찍힌 게 그 증거죠. 네 번째, 전략적 투자는 기술보다 무서운 무기입니다. SK 하이닉스는 키옥시아의 핵심 기술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강화벽 조항 때문에요. 하지만 4조 원의 전략적 투자로 12조 원의 수익을 올리고 키옥시아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섰습니다. 돈의 힘이 기술의 힘을 압도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도시바의 몰락을 한국의 일방적인 승리로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도 교훈을 얻어야 해요.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시장의 정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바도 한때는 정상이었습니다. 1위라는 자만심에 빠지는 순간 우리도 제2의 도시바가 될 수 있어요. 일본의 라피더스가 2나노 반도체를 향해 뛰고 있고 중국의 YMTC가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치킨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요. 도시바의 몰락은 우리에게 가장 아픈 예방주사가 되어야 합니다. 기술을 발명하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고 1위가 되는 것보다 1위를 유지하는 게 더 어렵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도시바의 몰락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